정철의 사, 미인, 곡입니다.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미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노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사의 가장 주된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별을 당한 여인이 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작가인 정철은 남자인데 이렇게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신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도 같은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끌어왔습니다. 이러한 장르를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시어들은 대체로 정적, 즉 정치적인 적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시의 내재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를 해석하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송미인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미인이라고 하는 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에서 시적 화자는 님과 자신이 운명적인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났으니 한평생의 연분이다. 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사이다 라는 것을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회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가 전혀 없다. 시적 화자는 님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제? 젊을 때.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하자 하였더니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런데 시적 화자는 현재 늙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두고 혼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드러납니다. 과거 젊어 있을 때는 님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 현재는 늙었고 외롭게 혼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라는 표현에서 시적 화자가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어 있을 때를 회상하는 거죠. 이때는 님을 모셔서 광한전에 올랐습니다. 이 광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옥황상제가 이를 보는 곳입니다. 즉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옥황상제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시적 화자 또한 원래는 옥황상제와 광한전에 함께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자, 광한전은 천상계, 상계의 장소이고 공간이고 하계는 천상과 대비되는, 상계와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등장을 하는데 시적 화자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 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도 이러한 대립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요소가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과거의 시적 화자는 광한전에 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적 화자는 하계에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의 대립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님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때 빗은 머리를 정리를 안 한 모양입니다. 3년간. 흐트러진 게 3년이다. 시적 화자의 이러한 외향 묘사를 통해서 외양 묘사입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님이 없으므로 인생이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겠죠. 그러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외양 묘사, 외모 묘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이할꼬. 연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인데 일상적인 용어로 시적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머리 또한 정리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님이 없는 하계에서.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있다. 짓느니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이 한숨과 눈물은 모두 시름에서 비롯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름이라고 하는 정서는 시적 화자가 님과 이별한 이후에 생긴 정서겠죠. 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별의 슬픔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시적 화자는 님과 이별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름을 겪고 있고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름이 많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라고 일단은 대꾸가 드러나고요. 인생과 시름의 대립 또한 나타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지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름은 끝이 없어요. 나는 언젠간 죽어요. 내가 죽어도 나의 시름은 끝없이 계속이 된다. 즉 뭐가 더 크다? 나의 시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시름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시름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여기서 무심하다는 것은 시적 화자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그것과 상관없이 물 흐르는 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해옵니다. 염과 량, 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옵니다. 더위와 추위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즉 계절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이후의 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끼는 일이 많기도 많구나. 계절이 변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많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시적 화자가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듣고 보고 느끼는 일들입니다. 동풍과 매화는 봄을 알리는 자연물입니다. 쇳바람이라고 해서 봄이 오면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을 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화는 봄에 피는 꽃이죠. 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가장 먼저 개화하는 그런 꽃입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매화의 개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매화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봄에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매화는 사랑이나 충성심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이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랑, 신의가 있는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즉 정절과 절개가 이 매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와 임금 사이의 충성, 이것 또한 매화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화는 양반 사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꽃입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매화가 핀 것을 보고 감탄문을 활용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매화가 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조를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반복이 되는데요. 가뜩이나 추운데 매화 향기는 무슨 일인가 서리적인 어조입니다. 매화가 피었고 적은 매화지만 매화 향기를 강하게 뿜어내는 게 굉장히 감탄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황혼의 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밤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달빛이 베갯머리를 비춥니다. 내 베개를 비춥니다. 내 얼굴을 비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인가 아니신가? 마치 님의 손길처럼 여겨집니다. 이때 달은 흐느낄 수도 없고 반가워할 수도 없는데 흐느끼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인격을 부여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의인화되었다, 의인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때 달은 누구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가? 바로 님의 인격입니다. 해서 이 달은 님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거죠. 자연물인 거죠. 동일시되는 자연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달 때문에 시적 화자는 님을 생각하고 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화에는 사랑과 충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매화를 넣으라고 지칭하는데 이때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화는 누구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을까요?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그럼 시적 화자는 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해서 자신의 분신으로 삼을까요?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이 님 계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를 대신해서 매화를 보내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자연물이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자연물이다. 님과 나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자연물이고 내가 님과 동일시하는 대상이고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지고 새잎이 났습니다. 녹음이 깔렸습니다. 이 녹음은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푸른 그늘이란 뜻인데 나뭇잎이 무성한 모양을 가리킵니다. 즉, 이 녹음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이렇게 대꾸 그리고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적막하고 비어있다라는 것에서 시적 화자 혼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적인 배경에는 지금 시적 화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님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시름이 많습니다. 님과 이별했으니까. 그런데 여름이다 보니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죠. 긴 하루고 나는 시름이 많고 그러니까 긴 하루 동안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님을 생각하겠죠. 님을 생각하면서 시적 화자는 님의 옷을 만듭니다. 원앙금, 오색실, 금자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귀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귀한 것들을 써서 님의 옷을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님의 옷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옷입니다. 이 옷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산호수지개나 백옥함도 모두 마찬가지로 귀한 것입니다. 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옷은 만들었고 포장까지 했으니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산과 구름이 앞을 가립니다. 험하기도 험하구나 란 뜻인데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의역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에 험하기도 험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표현 자체가 이 산과 구름 때문에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님과의 거리감이 더 멀게 느껴진다 라고 해석을 하는 편이 수월할 겁니다. 여기 보면 천과 만이라고 하는 수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과장된 수표현을 통해서 험하기도 험해서 갈 수 없는 님과의 아주 먼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에도 시적 화자는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내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나처럼 여기고 반가워하실까? 내가 보낸 걸 알고 반가워하실까? 이 부분에서도 님의 옷은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는 매개임과 동시에 나의 분신이 되기도 합니다. 서리와 기러기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자연물입니다. 시적화자가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위루 그리고 심상궁곡이고 님이 있는 곳은 봉황루와 누, 사실 이 누가 봉황루에서 누자만 떼온 겁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까닭은 공간적인 배경의 대립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시적화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이 부분에서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루는 높이 있는 누각을 이야기합니다. 왜 높은 곳에 갔을까요? 시적화자는 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바람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혼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는 것은 동산의 달과 북극의 별입니다. 달과 별은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알려주죠.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달과 별을 보니까 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 달과 별도 님의 인격이 부여된 님과 동일시되는 자연물입니다. 아까도 달을 님과 동일시했는데 달과 별은 하늘에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래서 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물의 속성 때문에 님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된다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적화자는 여전히 님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맑은 빛을 피워내어 님이 계신 봉황루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시적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누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심상궁곡도 변두리의 변두리도 대낮같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적화자가 바라는 것은 어두움에 빛을 더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님이.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선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님은 옥황상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죠. 세상을 슬기롭게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적화자가 님의 선정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시적화자가 직접적으로 님의 소식은 알 수가 없지만 님이 베푸는 선정으로 인해서 님의 안부나 근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건곤이 패색하야 백설이 한빛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눈이 엄청 와서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흰색이다 라는 겁니다. 백설이라고 하는 흰 눈, 색채 이미지가 쓰였고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자연물이죠. 어쨌든 눈이 많이 왔으니까 사람도 안 다니고 새도 없습니다. 여기도 공간적인 배경이 대립이 되는데 효샹남반 시적화자가 있는 곳, 옥루고처 님이 있는 곳. 남자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시적화자는 님이 계신 곳보다는 확실히 따뜻한 데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추워. 너무 걱정이 돼. 왜? 님은 더 추운 데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 나도 이렇게 추운데 님은 얼마나 추울까 하고 님의 상황을 예측해서 추측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님에게 필요한 건 따뜻함과 따뜻함이겠죠. 봄 기운과 모처에 비친 해를,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님 계신데 옥루에 보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홍샹이나 취슈는 옷을 얘기하는데 특히 홍샹 같은 경우에는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시어로 시적화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색채 이미지 확인하시고요. 해가 지는 대나무 숲에 걱정이 많기도 많습니다. 짧은 해는 쉽게 지고 그래서 긴 밤에 시적화자는 혼자서 앉아서 꿈을 꾸려고 합니다. 님이 나오는 꿈을 꾸려고 하는데 앙금이 차다고 합니다. 앙금은 뭡니까? 이 이불인데요. 원앙이 그려져 있는 이불인데 이게 어때요? 차기도 차대요. 자, 무슨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고 감각적 이미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촉각적,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적화자가 드러내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님이 없다는 거죠. 꿈에서 님을 보고 싶은데 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님이 없어서 춥거든요. 추우면은 잠을 못 드니까. 이 밤은 언제 셀고 서리적인 어조로 님이 없어서 잠들 수 없는 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꿈은 못 꾸는 거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시간을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4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12시간이라고 했거든요. 12시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은 30날, 그쵸? 한 달은 30일이죠. 똑같은 길이의 시간을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매일매일이 1시간 1시간이 길다, 지루하다 라는 겁니다. 님이 없으니까. 잠깐은 생각하지 말자. 이 시름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새겨져 있으니 편작이 10명이 온다 해도 이 병을 어찌 하겠는가. 시적화자도 너무 괴로우니까 잠시 시름을 잊고 싶은데 이 시름이 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척추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10명이 와도 이 열도 과장입니다. 나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병으로 표현했는데 이 병을 못 고친다 라고 서리적인 어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시적화자는 이 시름이 깊은 상태를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대요. 어와 감탄사죠. 감정이 집약돼 있죠. 내 병이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시름과 나의 그리움과 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 님의 탓이로다.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범나비가 되겠다. 어머나,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범나비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하는 게 뭔데요? 향 묻힌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자, 나는 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만 범나비가 되면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 묻힌 날개라고 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가 님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주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건데 범나비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직접 다가가서.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당연히 모르죠. 내 님 쫓으려 하노라.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것의 반복에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화자는 굉장히 의지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님을 쫓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